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아이 없이 이혼한 30대 중반 직장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는 소송으로 2년 전 이혼했어요. 이혼하는 부부치고 서로 밑바닥을 안 보는 경우는 없다지만 저는 그야말로 치졸하고 옹졸한 인간성의 끝을 보고 이혼했어요. 물론 이혼하고 나서 마음이 멀쩡한 사람은 없겠죠. 저도 제 자신을 매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전 남편과 심호가 괘씸하고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을 망쳐버린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혼 결정했을 때 저도 저지만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물론 우리 엄마 저보다 더 속상해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쯤은 흠 아니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제가 이혼 후 엄마 앞에서는 잘 사는 척을 했지만 우울분이 안 풀려 간혹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은지야, 너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네가 분풀이하자면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정도 하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어. 그 집 사람들 아마 너에게 못되게 군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엄마가 이만큼 살아보고 느낀 게 뭔 줄 알아? 세상에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치고 곱게 사는 법 없다는 거야. 두고 봐라. 절대 잘 살지 못할 거다. 그래도 욕이라도 실컷 하고 몇 대 때리기라도 할 걸. 가끔 너무 억울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봐라. 엄마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된 거지만 정말 엄마 말대로 남에게 해코지한 인간치고 잘 되는 법 없는 거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는 게 인생 사는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새장가라도 갈 줄 알았던 그 인간은 새장가는커녕 자기 엄마 병시중이나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의 이혼 사연은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 때문이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보낼 사람이 내 편이 아닌데 굳이 같이 인생을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친정아빠가 안 계세요. 친정엄마가 딸 하나인 저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 저 중학교 때 두 분이 이혼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여유가 있으셨던 탓에 금전적으로 엄마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엄마가 직장이 있기도 했고요. 저는 부모님 이혼한 이후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용돈이나 양육비 등 금전적인 지원은 다 해주셨고 결혼 전에 경기도에 24평 아파트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운 좋게 대학 졸업 전에 취업이 되어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돈을 벌었고 월급은 용돈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금했고 결혼할 즈음에는 거의 1억이 넘는 현금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도 계속하고 있었으니 경제적으로는 늘 여유가 있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시부모님 두 분이 계심해도 사실 홀어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아버지와 쭉 따로 별거 중이신 걸로 알아요. 남편은 좋은 회사 취직 성공했고 신우이도 취직하고 나서는 시댁이 아주 쪼들리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대학도 학자금 대출받아 겨우 나왔고 집안 형편 어려워 휴학을 하느라 취업도 늦었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갔어도 저보다 연봉이 많이 적습니다. 저도 참 철이 없는 게 결혼할 때 돈 따지는 건 너무 차갑고 의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실 감각이 없었던 저는 친정엄마가 걱정을 하셨음에도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결혼할 때 남편이 큰돈 쓴 거 크게 없습니다. 집도 제가 장만해 놓은 거고
식장이나 그 외에 드는 돈은 남편과 반반으로 했지만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어도 거의 제가 6대4 정도로 부담했던 것 같습니다. 예단 같은 건 정말 간소화하자고 했음에도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셔서 황당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파혼을 생각했어야 했나 후회되네요. 어쨌든 돌아보면 결혼 1년까지는 그럭저럭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하라는 거 말대꾸 한번 한 적 없었습니다. 가령 친척집에 인사드리러 다니고 집에 식구들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고 시댁 행사는 친정보다 먼저 챙기는 등등이요. 초반에는 좋은 게 좋은 거더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이 저에게 당연한 듯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 드려. 당신 결혼하고 나서 먼저 전화 드린 적 한 번도 없다고 엄마가 저번에 서운해 하시더라. 나는 장모님한테 알아서 전화 드리는데 당신은 왜 그래? 할 말이 없는데 무슨 전화를 해서 뭔 얘기를 해. 나는 엄마한테도 일 있어야 전화하는 사람이지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전화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결혼했으면 달라져야지. 우리 집은 별일 없어도 서로 안부 묻고 사는 집안이야. 앞으로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 드려. 솔직히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요? 저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보란 듯이 하는 것 같아서 그다지 보기 싫었어요. 막말로 추석, 설날, 생일 아니면 굳이 전화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요? 20분 거리 지척에 살면서 자주 보는 데다 굳이 할 말도 없는데 제가 전화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 말 있고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는 거죠. 남편이 굳이 저렇게 말을 하길래 결혼 초반에만 하는 신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안부 전화만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같이 찜질방도 가고 친해지라는 둥, 엄마 병원 가시는 날 제가 회사 일을 빼고 모시고 가라는 둥, 자기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해질 기회를 주는 거라나요? 게다가 모든 것이 시댁 위주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시댁 일정 먼저 맞추고 우리 엄마를 챙기고 명절이며 무슨 행사는 모두 시댁 위주로만 돌아갔으니까요. 가장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요. 남편은 별거하고 계신 시아버지도 따로 챙기는 걸 당연한 듯 여기면서도 이혼한 우리 아빠는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맞은 어버이날에 이걸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입씨름을 했거든요. 어버이날이 평일이니까 토요일에는 우리 가족이랑 식사하고 일요일은 장모님이랑 식사하면 되겠네. 당신이 우리 엄마 뭐 드시고 싶은지 물어보고 예약 좀 해놓을래? 그래? 그럼 일요일엔 점심은 엄마랑 먹고 아빠랑 저녁에 만날까? 결혼하고 나서 아빠 딱 한 번 봤잖아. 아빠가 보고 싶다고 꼭 보자고 하셨거든. 겸사겸사 이번에 보는 게 나을 듯해. 그런데 남편은 하루를 우리 부모님 만나 다 쓰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주말에 하루는 꼭 자기 시간을 갖는 사람인데 아마 우리 엄마랑 점심 먹고 와서 약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빠 만나자는 말을 듣더니만 표정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뭐? 장인어른? 아니 장인어른을 그날 왜 꼭 만나야 하는 건데? 장인어른은 재혼해서 가족이 있으시잖아. 그럼 그쪽 가족하고 지내면 되는 거지 우리까지 챙겨야 해? 누가 그걸 몰라? 그래도 아빠가 나 결혼하기 전에 집도 해주셨고 한 번이라도 당신 감사 인사한 적 없잖아. 재혼했다고 아빠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나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낸 거 당신도 알잖아. 아빠가 얼굴 보자시는 김에 인사드리자는 거야.
어차피 우리 아빠 자주 보는 것도 아니잖아.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이니까 이번에는 같이 얼굴 뵙고 챙겨드리자. 날 잘 살라고 미안해서 결혼할 때 당신 집이며 돈이며 해주신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 이미 법적으로는 장인 장모님 이혼하신 분들이고 나는 골치 아프게 장인 장모 따로 챙기면서 살 생각 없어. 이건 결혼 전에 확실히 해뒀어야 하는 건데 내 실수네. 암튼 당신이 굳이 챙기겠다면 장인어른은 돈만 따로 보내드리던지 해. 남편이 그리 말하는데 굳이 갑자기 열이 확 받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아버님이 따로 살림내고 살면서 저랑 다를 게 뭐가 있다고 굳이 우리 아빠를 챙기지 말자고 갖다 붙이는 이유가 기분 나빴습니다. 그럴 거면 따로 사시는 당신 아버지도 안 챙기는 게 맞는 거지. 당신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지 내가 알아보고 식당도 예약하라는 건 뭔데? 나는 당신 부모 둘 다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집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같아? 우리 부모님이 사정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하고 사시잖아. 그럼 당연히 챙겨드리는 게 맞지. 그게 무슨 논리야? 아, 뭐 좋아. 당신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 그럼 서로 기분 나쁠 일 없겠네. 저는 기분이 상한 나머지 남편에게 아예 각자 부모님을 챙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의견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했으면 둘이 뜻을 같이 해야지. 서로 개인 플레이 하자는 거야? 그럴 거면 혼자 살지 뭐하러 같이 살아? 누가 당신 집에 사위 노릇 안 하겠다고 했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 나랑은 경우가 달라. 애처럼 굴지 말고 내 말 들어. 결혼하자마자 분란 일으키면 우리 집도 그렇지만 장모님은 마음이 편하시겠냐? 결국 우리 부부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음만 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말대로 부모님 걱정은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게 자식 마음인지라 결혼 초반까지는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고 친정엄마에게도 남편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그때까지는 아빠에게는 몰라도 엄마에게만큼은 잘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몰랐던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결혼하고 잘하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가 자기 부모와 집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은근히 가부장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라 당연히 싸울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하면 원래 서로 맞춰가는 초반에 싸울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문득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10년, 20년을 더 한다고 해도 과연 맞춰 살 수 있을까 싶은 일이 많았어요. 요즘 세상에 어느 여자가 결혼했다고 시집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다소 크게 다퉜던 일이 어이없게도 우리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결혼해서 초반부터 남편과 다툴 일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 즈음 남편과 휴가를 내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어요. 직장 때문에 긴 휴가는 내기 어려우니 제주도 정도로 다녀오려고 알아보는데 마침 엄마 생신이 멀지 않았더라고요. 엄마 선물로 뭐 해드릴까 물어보는데 엄마는 당연히 저 부담될까 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괜찮다 필요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오래간만에 여행 다녀오시라고 일본 여행을 예약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엄마랑 일본 여행 얘기하는 걸 듣더니만 묻더라고요. 우리 일본 가는 거 아니지? 장모님이 일본 가신다는 거야? 응, 우리 여행 예약하는 김에 엄마 생신이 겹쳐서 여행 보내드릴까 하고 알아보는 중이거든. 여행 다녀온 지 오래되셨기도 하고 이번에 엄마 퇴직 전에 마지막으로 가시는 여행인 것 같아서 내가 보내드리려고 해.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남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장모님은 직장도 있으시고 여유 있으신 분이라 여행도 많이 다니셨겠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보내드리려면 우리 엄마 먼저 보내드려야지. 황당하게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엄마 생신이라 내가 남편 돈 1원도 보태달라는 거 없이 내 돈으로 보내드리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요. 그래서 일단 화내고 싶은 거 꾹 참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도 어머니 보내드려. 나도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무리해서 큰맘 먹고 보내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어딨어. 보내드리려면 당신이랑 나랑 돈 합쳐서 보내드리는 게 맞지. 내가 싱글도 아니고 왜 그래야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대리효도인가 싶더라고요. 화나는 거 다시 한번 꿀꺽 삼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당신이 돈 모아서 보내드리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시나요? 자기 엄마, 당신 엄마만 엄마고 우리 엄마는 엄마 취급도 안 하는 거냐? 우리 엄마가 장모님만 여행 보내드렸다는 거 알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암튼 나는 양가에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장모님 보내드릴 거면 우리 엄마도 보내드려. 이렇게 성질을 부리더니만 삐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 반응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서운해도 참고 시댁에 좀 더 잘하는 것도 참고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이건 해도 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벌어온 돈을 합쳐서 각자 똑같이 용돈을 빼고 함께 관리합니다. 대신 저는 결혼 전 모아둔 돈은 따로 가지고 있어요. 결혼 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이기도 했고 내가 모아놓았던 돈인데 남편과 전혀 상관없는 돈이어서 뭐가 문제랴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월급이 적기도 하지만 생활비 내는 것 빼고 자기 엄마한테 따로 돈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돈이 쪼들리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그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시댁 형편 아는데 굳이 치사하게 자기 부모님 드리는 용돈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는 싫었거든요. 물론 우리 엄마에게 용돈 한번 드리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버는 돈과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자기 부모에게도 잘해야 한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질 부리면 제가 마지못해 자기 엄마도 보내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도 그때는 독하게 마음 먹고 정말 우리 친정엄마 여행만 예약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엔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어머 아가, 우리 명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나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여행이요? 제가요? 그래, 명훈이가 그러던데 네가 나 여행 보내준다고. 나 해외여행은 처음인데 그럼 뭐부터 해야 하니? 여권부터 만들면 되는 거니? 내가 언제 자식 덕 보고 사나 했더니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야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아무튼 고맙다. 차마 어머니에게는 그 자리에서 남편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거라는 말은 못하고 일단 좋게 넘기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얘기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뻔뻔하게 한다는 말이 당연히 자기 엄마도 보내줘야 하는 거라고 어쩜 저더러 생각이 그리 짧냐고 타박을 하네요. 어이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대차게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님 여행 내 돈으로 보내드릴 생각 없어. 정 보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돈 내던가. 내 돈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면 그냥 갈라서. 내가 왜 이런 걸로 당신하고 감정 싸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뭐? 갈라서자니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자는 거야? 너 이렇게 부부지간에 네 돈 내 돈 따지는 여자였냐?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왜 싫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어려운 형편에
자식들 키우느라 그 나이 되도록 여행 한번 못 다녀오신 어머님이 안 됐기도 했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당연한 듯 어머니 여행 비용을 대라며 전가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저를 나쁜 며느리 취급하는데 굳이 제가 돈 쓰면서 욕먹기는 싫었습니다. 자기 돈 줄어드는 건 아까워하면서 왜 내 돈으로 자기 엄마 여행비를 대라고 하는지도 이해 불가였고요.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신랑이 끝에 결국 어머니는 상황을 대충 눈치채시고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먼저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자기 돈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도 웃긴 게요. 아들이 대주는 돈으로 가기 싫다고 돈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덕 보는 줄 알았는데 아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아까웠던 거죠. 이 일로 이혼한 해 만에 감정 싸움을 했으니 서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냉전 기간을 가지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냉랭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밖으로 유독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고 거의 매일 귀가가 늦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옹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며느리돌이 아내돌이는 어찌나 강요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부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싸움에서 약자는 아무래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된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다지 촉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남편이 마치 알아봐 달라는 듯이 흘리고 다니는 각종 증거 때문에 눈치를 안 차려야 안 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거슬러 올라가자면 신혼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신규 직원 사수 노릇을 한다면서 늘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신규 직원이 자꾸 일을 빵꾸 내고 사고를 친다며 저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 직원이 여자였더라고요. 저는 몰랐다가 우연히 그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한 걸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원래 늘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는 사람인 남편이 그날따라 놔두고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지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발신자가 최주임이라 회사 사람이 급한 일로 전화를 한 것 같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보세요 하기 전에 상대방이 대뜸 이러더군요. 오빠, 왜 이리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짧은 순간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친해도 직장 선배에게 오빠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김명호 씨 지금 부재 중인데 제가 와이프거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저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당황한 그 여직원은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때 이 여자애와 남편이 뭔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얼마 후 들어온 남편에게 회사 여직원이 전화했다고 말을 하자 깜짝 놀라길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문자를 주고받는 듯 하더니만 슬쩍 저를 떠보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방금 전화 온 거 말이야. 당신이 나 대신 전화 받은 거야? 지금 전화 온 게 우리 직원이긴 한데 오해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당신 전화 놔두고 잠깐 나갔다고 했어. 당신이 말하던 그 사고뭉치라는 직원인 거지? 무슨 사고를 또 쳤길래 이 시간에 전화를 해서 급하게 당신을 찾아? 앞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선배라도 전화하는 건 자제하라고 해. 제가 모른 척 얘기하니 남편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더욱 그 인간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첫날, 남편이 잠든 새벽 몰래 지문 인식을 하고 핸드폰을 뒤지며 증거들을 더 찾아내려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계속 헛손질을 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들릴 정도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 남짓 된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는 이 심정은 겪어본 분이 아니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뜬 눈으로 외도 증거들이 더 없나 뒤지면서 하루를 꼬박 보냈고 이튿날은 그냥 멍했습니다. 결혼해서 서로 맘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저였기에 이게 꿈인가 뭔가 싶은 느낌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거의 넋 빠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무슨 정신으로 회사에 출퇴근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현실 감각이 없이 지내다가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고 결혼했던 사람이라고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혼자 힘들었는데 엉망이 된 집안과 내 꼴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증거를 모으는 중에도 꼴값을 떨더라고요. 증거 모으는 건 외도 사실을 알고 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사람 하나를 완전히 파헤칠 수 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만나는 그 여직원이 신입으로 들어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 둘이 썸을 타고 깊은 사이까지 갔다는 걸 전부 알아냈습니다. 물론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는 집까지 전부 어렵지 않게 알아냈어요. 그녀는 혼자 자취를 하는지 그 집으로 많이도 뭘 사다 날랐더라고요. 남편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처인 저에게는 며느리돌이 운운하면서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뒤로는 바람까지 피우고 알뜰하게 월급 쪼개 쓰느라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무려 한 달이 넘게 모른 척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가 눈치챈 게 아닐까 의심을 하며 한동안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른 척하니 금세 보이는 대로 믿더군요. 그런데 제가 준비해서 터뜨리려고 마음먹은 날이 오기 전에 아마 시어머니 생신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나 봅니다. 제가 그 와중에 시어머니 생신을 챙길 정신은 전혀 없었으니 당연히 신경도 안 썼고 알았다 해도 별로 챙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남편은 저의 이런 속을 전혀 알 길이 없었을 테니 아마 제가 시댁 대소사는 전부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당신은 어쩔 생각이야? 나는 외식보다는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드리는 게 좋을 듯 싶은데 말이야.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어때? 주말에 미리 당겨서 할까? 아마 남편은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미리 계획이 있었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저도 남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아, 다신 어머니 생신이구나. 음력이라 몰랐네. 그걸 챙길 정신이 없었거든. 글쎄, 당신 어머니 생신상을 왜 내가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네. 정 차려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차려드려. 안 그러면 외식하든가. 미안한데 나는 주말에 일이 좀 있어서 같이 하지는 못할 것 같네. 어느 여자가 바람난 남편 엄마 생신상을 차리고 싶겠습니까? 생신상은커녕 그 집안 식구들 만나기도 싫은 게 당연한 거죠. 그걸 알 리 없는 남편은 냉소적인 저의 대답을 듣더니만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당신 설마 우리 어머니 생신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야? 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챙기기 전에 당신이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어야지. 내가 말 안 했으면 주말도 지나가도록 몰랐을 거 아니야. 자기 엄마 생일 까먹었다고 성질내는 남편놈을 보는데 내가 굳이 저런 인간을 참아주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저도 당연히 말이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삐딱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상황에서 바른 말을 한 거죠. 내가 당신네 집 딸이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 왜 오고 사냐고.
내가 왜 미리 당신 어머니 생신을 계획해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데?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생신을 까먹어? 결혼한 여자가 시댁 대소사 챙기는 거 당연한 거지. 툭하면 너네 집이랑 자꾸 동급으로 취급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줘? 여자랑 남자랑은 경우가 다르다고. 억울하면 장모님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아들 있는 집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도 당당하게 말하길래 저는 그나마 남아있는 인내심이 바닥나는 걸 느꼈고 그 자리에 말해줬습니다. 며느리? 누가 며느리야? 나 이제 너희 집 며느리 안 할 건데? 그럼 내가 당신 엄마 생일 안 챙겨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는 당신이 챙겨. 알겠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암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다행이니까 빨리 어머니께 미리 전화드려서 생신날 전에 우리 집에서 한상 차리겠다고 말씀드려. 사태 파악 못하는 남편에게 이제 알려줄 때가 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리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고 짐작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요.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도저히 저 인간 데리고 못 살겠으니까 너희 집으로 데려가서 살아. 오늘 당장 내쫓아줄게.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저런 막대먹은 소리를 한다고 여겼나 봅니다. 제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냐며 제 전화를 낚아채더군요.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고 나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상간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왜? 당신 엄마인 줄 알았는데 당신 애인이 전화 받아서 놀랐니? 당신은 누굴 바보로 알아? 내가 당신이 1년 넘게 바람 피우는 거 눈치 못 챌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당신 혹시 언제부터 한 거야?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당신이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안 그래도 정리하려던 차였고 걔랑 깊은 관계는 더더욱 아니야. 남편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니 일단 잡아떼기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제 손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굳이 이 상황에서 더 모른 척 해줄 인내심은 없었습니다. 그날 끝장을 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당신 나 몰래 아주 골치 아팠겠더라. 나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아들인 것처럼 굴면서 자기 부모한테 대리오도하게 하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어? 뒤로 이런 짓 하면서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보니 내가 어머니 생신 몰랐다고 아주 쫓아낼 기세던데. 지금 생각은 어때? 내가 당신 바람난 것까지 알면서 어머니 생신이니 뭐니 챙겨야겠니?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일단 당신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알아. 근데 정말 나 정리하는 단계였어. 아님 지금 전부 접을게. 당신 보는 앞에서 걔랑 정리하면 되는 거야. 내가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정리하겠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남편 외도를 눈 감아줄 보살 같은 여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 남편의 외도를 떠올리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기는 싫었습니다. 개소리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야. 그년한테 말한 거 들었지? 당장 쫓아내 주겠다고 한 거. 당장 나가. 이혼소장 받으면 내 위자료 준비나 해놔. 당신이 당장 할 일은 그거야.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거의 한 달이 넘게 참았던 그 시간 동안의 울분이 전부 폭발한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던지는 물건에 맞으면서도 엎드려서 비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제야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전부 파악하고 납작 엎드렸지만 저는 이미 분노로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을 결국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바람난 것과 이혼할 거라는 걸 모두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건 아셔야 나중에 저나 친정엄마 욕은 안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반응도 참 기가 찼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냐며 무조건 아들 잘못이라고 자기가 혼낼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라며 간절하게 말하더니만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끊으려 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건 필시 네 잘못도 있을 거다. 부부 사이는 한쪽 잘못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닌데 분명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니. 원인을 운운하시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바람 피운 원인이 저한테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머니, 지금 그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바람난 건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 너도 생각을 해봐라. 너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가 이쁘면 절대로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눈 안 돌려. 너랑 뭐가 안 맞으니까 나가서 자기 말 들어주는 여자를 찾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 말은 굳이 말하자면 너희 둘 다 잘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들도 실수한 건 맞지만 너도 잘한 건 없다. 부부가 싸웠으면 적어도 싸움 소리가 담벼락은 넘지 말아야지. 니들이 싸워서 이혼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시애미한테 이혼한다는 말을 해? 게다가 남편을 집에서 내쫓다니. 너도 성격 한번 참 고약하구나. 나는 절대 이혼은 용납 못한다. 둘이 노력해서 해결해.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아들 쫓아낸 거 못마땅해하는 시어머니 말 듣고 이 집은 답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면서 서로 노력을 해보라는 말에 저는 미친년처럼 울분이 터지면서 동시에 같이 웃음도 터졌습니다. 어머니, 노력이라뇨? 어머니도 아버지랑 별거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후로 저는 이 집 며느리 아니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볼 일도 없고 전화도 받을 일 없을 테니까 어머니 당신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똑바로 파악하고 가정교육 다시 똑바로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아마 상간녀 집으로 간 듯했어요. 아마 자기 엄마 집으로 못 갔을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튿날 쓰레기 같은 남편 놈은 그새 어머니가 일러 바친 말을 들었는지 쪼르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꼴에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래. 당신 설마 우리 얘기 어머니한테 다 말한 거야? 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엄마가 몸져 누우신 건데? 전부 내가 저지른 짓인데 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자기 엄마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냐며 소리 지르길래 저도 정신 차리려고 똑같이 소리 질러줬습니다. 아우, 이 덜 떨어진 놈아. 당신 사랑하는 엄마도 자기 아들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건 아셔야지. 당신이 도무지 잘못한 걸 모르길래 얘기한 건데 당신 어머니도 어쩜 똑같더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맞아. 당신 어머니한테 당신 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가서 사랑하는 당신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아. 아, 그리고 한마디 할게.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야. 나중에 새장가 가서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 아마 똑같이 이혼당할걸? 물론 당신은 이런 말 해줘도 정신을 못 차리겠지만 그럼 내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놔. 그리고 미안하지만 당신 회사는 당분간 얼굴 못 들고 다닐 거야. 그것만 알고 있어라. 뭐야, 여보. 당신 설마 나 다니는 회사에 알린 건 아니지? 그럼 나 진짜 큰일 나. 여보, 그것만을 하지 마라. 진짜 부탁이다. 글쎄, 궁금하면 다음 주에 출근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봐. 나는 더 할 말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시원하게 내지른 후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말로 그 인간과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법대로 처리할 일만 남았는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저에게 더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소송 접수하기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담은 증거와 이혼 소장을 전부 회사 감사실에 보냈거든요. 둘이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노란하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건 회사 차원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할 문제 아닌가요? 둘을 떼어놓던지 잘라버리던지 그건 회사에서 추후 결정할 문제였죠. 얼마 후 남편의 본가로 이혼 소장을 보냈고 그날 제 전화통에 불이 났던 걸 미루어 그 집안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던 걸로 짐작합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이혼 소장 접수 전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얼굴 보자마자 목 놓아서 엉엉 울어버렸는데 그날 엄마가 속상해하시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 편인 사람은 결국 내 가족, 내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엄마는 참고 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오죽하면 이런 선택을 했겠어. 엄마는 너를 믿는다. 엄마는 절대 참고 살라는 말 안 할 거야. 왜 힘든 걸 참고 살아야 하니? 엄마가 살아보니까 인생 짧아도 너무 짧아. 너한테 상처 준 사람 절대 참고 살 필요 없다. 저는 그날 엄마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고 나서 더럽고 치사한 이혼 과정을 겪는 내내 단 한 번도 운 적 없습니다. 세상에 내 편인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는 것도 정신적으로 참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위자료를 안 주려는 작전으로 가더군요. 제가 결혼 기간도 짧은데 돈 많이 받자고 위자료 청구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간에게 무언가를 빼앗긴다는 그 마음을 겪게 해주고 싶어서 재산 명시 신청까지 해가며 아주 탈탈 털어줬습니다. 정말 그 인간이 돈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짧은 혼인 기간을 감안해 저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 후에도 이어져서 몇 개월을 더 질질 끌더니만 결국 저의 승소로 아주 작은 위자료를 받고 끝났습니다. 나중에 듣자니 남편은 내근직에서 지방 한직으로 내쫓겼고 알고 보니 계약직이었던 상간녀는 계약 연장을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치졸한 싸움은 제가 이겼지만 분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남편 편드는 시모와 그 인간과 바람난 불륜녀 모두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지만 그 마음도 괴롭더군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저도 분노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엄마 말대로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언젠가는 꼭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저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는 영혼을 파괴하는 짓인 겁니다. 벌써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동안 전 남편 때문에 재혼은커녕 남자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인연이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했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건 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전 남편같이 이기적인 남자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을 믿어보려고요. 제가 잘 사는 게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봐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